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쭉 한번 시대적 변화와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론적 측면을 좀 이렇게 주의 있게 좀 다뤄봤어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예술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쟁점이 이렇게 되죠. 예술이 뭔데? 라고 물어봤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술은 뭔데? 예술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첫 번째는 분류적 의미에서의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이걸 저희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평가적 의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류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자세히 하기 전에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그 시대별로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면 15세기랑 18세기 사이에는 아까 얘기했었지만 파인아트라는 말이 등장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파인아트라는 말에는 뭐가 그 파인아트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다 보면 여기에는 자연을 잘 모방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극복해야 되고 자연이 우리 눈앞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추한 부분을 오늘날에는 그대로 이렇게 뭔가 뭐 끈적거리는 느낌이라던가 뭔가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람이 추하게 보일지라도 그림에서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추구하던 게 이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대미를 추구했고 그런데 이런 이상화시키는 작업은 뭘로 나타나냐면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건 뭐냐면은 비례, 조화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등신 사람을 그리더라도 5등신으로 그리면 안 되고 8등신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 누구나 그러면 그림으로 형상화되면 다 몸짱이네요. 그렇죠. 그때 그림 보면 얼굴 작고 몸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당시에도 기준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얼굴이 작고 8등신이어야 되는. 약간 10등신처럼 보이는 그림들도 있고. 뭐죠? 밀로의 비너스나 아니면 뭐 비너스 그림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조개 껍데기 타고 이렇게 있는 그 그림. 네. 얘기를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그 그림이 담고 있는 게 이제 그때 당시의 미적 기준 아니었어요? 그쵸. 그 비너스랑 비너스. 아까 그 고대 시대 발견된 그 비너스랑 윌렌도르프의 그 비너스를 비교해 보면 하나는 진짜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면 알 수 있는 그 8등신 그 미인 딱 이렇게 입간판 입간판에 그림처럼 나와 있는 그 실제로 있어요. 근데 간판 그 성형외과 광고 중에 그 조개 껍데기에서 아무튼 조개 껍데기에서 예쁜 누나들 정말 아름다운 분이 강남 미인 그러니까 그 비너스 얼굴 말고 강남 미인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때 예전에 그 비너스는 진짜 귀엽잖아요. 3등신 비너스. 근데 아무리 그 아름다운 여자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더라도 르네상스 시기에는 그 3등신으로 그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곤충의 비례밖에 안 되는 거고. 미에 대한 단일한 기준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8세기부터 후반부터 이제 19세기 초까지 오다 보면 그때 모던 아트라는 이제 근대 미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야말로 이제 추한 대상을 예술적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리고 그 파인 아트라는 말이 그 전 시대에 등장했다면 이때 등장하는 단어는 셀프 익스프레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잘 드러난 그림이 뭉크의 절규 이런 것들. 작가 자신이죠. 작가 자신의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주관, 내면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렸다면 그 이후로는 작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누구보다도 자기 표현을 잘하려면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성찰이 많이 이루어진 그 개별의 그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시대보다 그 전 시대에서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냐면 거대 내러티브에서 개별 내러티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어떤 게 예술이냐 대상적 의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그 예술에 대한 대상이 바뀌었는지. 자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모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충실하게 이상화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을 보면 산들을 그렸는데 그게 진짜 산이랑 똑같이 생기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런 감각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고 약간 실험 미술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20세기에는. 그래서 그렇죠. 예.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미적 가치를 인정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림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1965년에 예술은 죽었다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예. 이제는 작품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미적 기준도 없고 미적 가치가 다양하다, 보편정비가 없다, 뭐 이런 시대죠. 그래서 미적 가치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서단토의 말에 의하면. 예. 자,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게 그 예술의 대상. 그렇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술의 대상. 그와 관련된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봐야 될 게 뭔가요? 평가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이 뭔지 이제는 판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판별을 우리가 그만둘 순 없잖아요. 좋은 작품에 대한 분별력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미적 이론에는, 그러니까 미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술 작품과 예술 작품이 아닌 것. 그래서 아까 박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적 의미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술 작품과 아닌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니냐.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되지 않느냐. 뭔가요?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우리 되지 각자의 않느냐.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갔을 때 저거 정말 예술 작품이다, 좋은 미술 작품이다라고 할 때 그 개인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옛날 기준이어서 예전에 그 마크 로스코라는 그 미술가 미술관을 갔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예술의 전당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갔는데 그냥 빨간색이 있어요. 굉장히 큰 캔버스에 캔버스에 빨간색이 있거나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막 눈을 감고 감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아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을 관찰했죠. 그리고 오디오북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오디오북을 좀 빌려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전시했었을 때 그 다른 관객들, 외국의 관객들이 굉장히 빨간 그런 색깔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느껴보자. 내가 무지하리라. 그래서 어떤 곳은 좀 약간 공간이 방처럼 돼 있어서 그 들어가서 까만색, 뭐 죽음에 대한 어떤 형상? 이래서 그냥 까만색이 있어요. 제가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그냥 빨간색, 검은색인데 까만색 캔버스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음울한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 명상도 하고 잠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보는데 예술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술 같아. 뭔가의 감각을 다 그냥 끌어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거기에서 18, 19세기 같이 뭐 아름다운 경치, 자연 이런 모습들을 좀 봤으면 멋있다. 훌륭하네. 미술 참 잘 감상했어. 이런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거 봐도 뭐 좋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으나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뭘 봤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뭐 저라는 사람은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재현적인 거. 재현. 그 대상이나 자연 풍경을 굉장히 잘 묘사한 거. 그런 것에서는 공감이나 그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뭐 미술에 한정한다면. 근데 그것을 굉장히 이제 넘어서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간다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공감에서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준쌤은 완전히 르네상스인의 관점으로 이제 미술 작품을 보는 그런 건데.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렇게 교양이 없어. 그런 걸 몰라. 우리 다 얘기해보면 알 것 같아요. 다 이 껍데기를 벗으면 뭐 나에서 뭐 50보 100보일 것 같은데. 자연 그 자체야 그냥. 자 아무튼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 저 네. 박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걸 좋아했어. 네, 미술관 가서도 뭔가 이렇게 초현실적인 거 그런 게 나의 미적 성향 취향에 맞더라고. 특히 마그리트? 이제 마그리트뿐만 아니라 저는 대상에 대한 제어는 별로인 것 같아. 마그리트나 아니면 달리? 달리도 좋고요. 그다음에 누구지? 이제 해골 그림 데미안 허스트 그리고 케빈 베이컨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봤을 때 저는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 그림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 이름보다. 네. 그림을 설명을 하면 데미안 허스트는 해골 모양의 기괴한 어떤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걸 이제 주로 이렇게 표현을 죽음을 해요. 상징하는 건가요? 뭐 죽음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조금 초현실주의. 예, 그런 이제 의미가 크고 또 케빈 베이컨이란다.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도 일상적이진 않아요.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죽음의 의미와 되게 가까워요. 뭐 푸죽간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초상화를 그리는데 초상화가 굉장히 이제 검은 바탕에 붉은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러면 그림. 박군 얘기는 그게 이제 박군이 공감하는 그런 예술을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기 어떤 그러면 예술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뭐예요? 이것도 예술이야? 이거는 뭐예요? 그걸 알면 그 경계 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단순한 재현? 예, 단순한 재현. 설치미술인데. 나랑 반대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박군은 그럼 단순 재현, 르네상스식의 재현, 이런 것들은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당시 시대적으로 소실점을 통해서 원근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로서는 이건 정말 특이한 발견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의 지적 노고와 고민과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의 내면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예. 또 비문가는 비문가님이 프로 불편너. 그게 뭐예요? 저는 다른 기준보다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지? 하는 것들을 보통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적이고 지금은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작품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 기억들을 보면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나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처음 봤을 때 느낌들이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없지만 근대 이후 작품들 보면은 딱 처음 봤을 때 하면서 좀 놀라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꽤 있었는데 의미들을 알고 나면은 이게 이런 작품이었구나 이런 과정들을 저는 반복하면서 미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런 것들 접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 예술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예술 작품이라는 것들은 초반에 이제 불편하게 다가왔다가 이제 작가나 이런 사람들 의도 해석들을 보면서 이제 좀 깨달아가는 과정의 반복, 그런 과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박군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이제 과거에 봤던 것들을 재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르네상스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필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This is not a pencil인가 이렇게 써 있었던. 그게 불어로 원래 써 있었을 거예요. 연필 사과?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프. 이것은 마그리트. 파이프가 아니다. 마그리트 그림이네. 예. 파이프였죠. 이것은 왜 연필을 생각했어요? 연필하고 비슷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작품, 그러니까 아까 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샘 같은 작품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술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처음에 딱 보면 변기가 딱 있다. 변기를 딱 봤을 때 이게 왜 작품이지?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미를 알고 나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를 알고 나서는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주는 건 작품인데 누가 변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변기를 뜯어서 뭐 광화문에 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응답하라 1994 보면 마지막에 그 삼천포가 서태지 집에 가서 이 변기를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예술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그건 이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 작품에 대한 단순한 복제는 예술이 아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또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 우리 보통 누가 봐도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도 오마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또 오마주는 또 예술이라고 봐요. 패러디도 예술의 하나로 보긴 보죠. 인정을 하긴 하죠. 그래서 패러디는 예술이라고 좀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이 패러디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좀 제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적어도 이제 오마주의 의도를 가지고 오마주한 것들은 확실히 그것도 예술까지 그러니까 예술이란 범위에서 제가 보는 예술의 범위에는 오마주까지는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야, 이게 예술을 보는 관점이 지금 다 다르네요. 세 명이 다. 네. 준쌤은 르네상스인의 그 파인아트 관점이고 박구는 모던 아트 관점이고 비문가는 포스트 모던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그럼 내가 제일 옛날 사람 이 발전상을 옛날 사람 맞잖아 지금. 클래식한 거예요. 부정하지 말아요 본인을. 네. 원래 또 고급 취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클래식을 그럴 수 있어. 지향하니까.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다 다른 것 같아. 네, 비문가 관점이 또 의미가 있는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 감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상의 가치는 뭐로 설명될 수 있냐면 자신한테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샹의 샘 같은 경우는 그걸 봤을 때의 그런 충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이전엔 안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 작품으로 하여금 그런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비문가가 그런 불편한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자꾸 새로운 미적 경험을 하면서 그 이전 것들이 불편해지지 않게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가는 지금 오늘날의 많은 다양한 예술품을 경험하면서 저거는 예술품이 아니야,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자신한테 미적 경험을 준다면 그걸 예술품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적 가치는 없지만 미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 르네상스 시기까지고 미적 가치는 없지만 미적 경험을 준다면 그것은 나한테 예술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까운 감상자가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경험들 자체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음악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리게티 음악 같은 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음악 쪽에. 그것도 처음 들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게 뭐 음악이 있다위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듣다 보면은 점점 이게 막 빠져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현대 예술이 좀 체질이 좀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또 계속 익숙해지고, 이런 과정을 좀 즐기게 되는 좀, 이게 마조이즘인가? 고급 취향이시네요. 그러네요. 자, 이 작가께서는 본인은 작품 활동을 하잖아. 아니요, 뭐 요즘 안 하는데. 요즘은 안 하지만 참고로 그래도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뭐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시죠? 근데 작가가 자기의 어떤 의도를 드러내면 뭔가 좀 저게 떨어지나요? 그 작품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어차피 작품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미적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비문가 같은 그 정도 이제. 근데 잠깐만 하나 질문할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미적 경험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작품에서 본인 자기 주관에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 때리는 어떤 그런 어두운 감성,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평소 호칭이 나오네요. 그러지 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무 존경하더라고. 스승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꾸는, 그러니까 모던 아트가 예를 들어 말한 게 이제 마그리트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모던 아트라고 한 거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현대 이제 그 감상자들이나 미술 이론가들도 모던 아트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모든 현상을 모던 아트가 담고 있다고 한다면, 박군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오늘날의 모든 미술 현상을 모던 아트가 담고 있다고 할 때 모던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박군은 불만이
나를 좁게 말하냐. 나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냐. 그래, 나는 왜 포스트 모더니 아니냐는 거지. 나의 주관적 어떤 그 나는 그 급이 아니야. 이걸 지금. 나 현대미술이야, 나. 나같이 인정을 해요, 그냥. 르네상스로. 예술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쪽으로 와요, 그냥. 예를 들어 재현으로 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뭐 팝아트의 작가를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얘기했을 텐데 그냥 뭐 구별하기 쉽게 모던 아트 관련된 사람만 말하길래 바꾼 근현대야. 근데 근대로 서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근대로. 잘하셨어요, 모더니즘까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다시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의 시대는 지금 다 얘기해봤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 4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미적 가치나 미적 기준이 되게 혼재하고 있거든요.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 예술 작품이란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술 작품과 예술 작품이 아닌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뭐 하나씩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 우리가 만나지는 지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올 수 있는 게 예술정의 불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정의 할 수 없다. 너무 다양하다. 우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시대가 지금 다 같이 있으니까 네. 예술 정의 불가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술 제도론이라고 표현되는 이론이 있는데 아까 뒷샹 얘기할 때처럼 그 감상의 자격이 있으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예술 제도론이니까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도권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술관 안에 자기 작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특히나 더 명망 있는 미술관 안에 작품을 집어넣었을 때 훨씬 더 이슈가 되고 감상할 만한 자격이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죠. 그런 작품. 당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다. 사회 제도가 인정을 해준다.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갔다. 그것이 그 의미만 되는 기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미술 작품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걸 전제하니까. 이런 거네요. 그 우리가 시로 데뷔하려면 소설가로 데뷔하려면 등단해야 된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니에요? 신문사 뭐 등단 네. 뭐 이런 걸로. 그럼 이제 인정해준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전문가들의 그런 일정한 기준에 충족해야 되네요. 그래서 뒷샹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까 그 준쌤이 광화문에 변기대다 놓는 걸 상상해봤듯이 갑자기 그런 짓을 했으면 인정을 못 받았을 텐데 이미 그 사람의 권위가 그 이전까지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는 한번 실어볼 만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제도 안에 포섭이 됐다. 그렇죠. 이미 제도권 안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핵심이었죠. 그 당시에. 이 첫 번째는 예술 불가론이고 정의 불가론이고 두 번째는 예술 제도론이니까 이거는 제도가 인정해주면 그렇죠. 등단하면 예술로 봐준다. 이를테면 이거네요. 아까 그 아서단토가 예술의 종언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 첫 번째 그 정의하기 어렵다 이거로 이해해야 되나요? 거기에 우선은 부합하는 이론인 거죠. 네. 근데 예술정의 불가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예술 작품을 이해할 때 좀 허무한 허무하죠. 빠질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게 다 허무한 예술이다. 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예술 제도론인 거죠. 근데 제도론 하면 아까 이제 일부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물어볼래다가 만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하나의 예술 작품을 이해하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 자체 안에 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끌어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작품 자체로 평가를 하는 데서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품 자체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작품이 그 자체가 아니라 외적인 걸 자꾸 외제론적으로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를테면 뭐 그것이 서 있는 제도나 이 사람이 엘리트이거나 이 작가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끌고 들어오면 그렇죠. 작품 그 자체만으로는 전달하거나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들거든요.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자체로만 전달이 되는 작품이 있고 제 생각에는 뭐 방고흐 그림 같은 것들은 그 그림만으로 울림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뒷샹의 샘 같은 거는 병기 봤을 때 막 내 마음이 막 울린다거나 울리면 이상하지. 뭐. 이상하잖아요. 약간 변태인데. 뭘 울려?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역사나
제도권의 문제나 그 작가의 그 당시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